안녕하세요. 127회 정보관리 1교시 기출풀이를 담당한 신재근입니다. 정보관리 1교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좀 훑어보고 그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씩 좀 상세하게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그리고 PPT 자료 그리고 해설집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교시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팩트 중심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해설집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영상하고 PPT 자료는 해설집에 있는 내용을 보충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집 같은 경우는 실제 1교시를 쓸 때 답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실제 답안과 좀 유사하게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답안을 구성할 때 1교시에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3단락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해설집에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을 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닌데 3단락을 생략하거나 아니면은 2단락 표가 끝나고 나서 강글을 2개씩 쓰면서 3단락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쓰면 3단락에 대한 구성을 하고 표를 작성하는 부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그 부분 학습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교시 13개의 문제를 봤을 때 처음에 제가 느꼈던 거는 학습을 오래 하신 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게 문제가 구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 기출 중에서 이번에는 컴퓨터 시스템 응용의 과거 기출을 많이 그대로 가져와서 동일하게 나온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정보관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컴퓨터 시스템 기출 문제 중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13개 문제를 봤을 때 조금 어려울 만한 게 3번의 통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스프링 부트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 모델 옵스도 조금 추론이 정확하게 되면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하다라고 생각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가지를 물어본 것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물어본 것들은 꼭 관계를 중심으로 답안을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접하고 실제 답안을 구성해 나가실 때 두 개를 물어본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몽고DB처럼 개념 특징이라면은 사실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꼭 답안에 논리 구조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요. 1교시에도 2교시형 답안 같은 논리형 답안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학습을 하실 때도 그리고 답안을 푸실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문제로 넘어가고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이거 많이 작성하시고 많이 학습하셨을 것 같은데요. 참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한 뎁스 깊게 쓰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게 P2E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창작물, 콘텐츠에 대한 그 가치 교환 이런 부분에서 NFT가 계속 꾸준히 뉴스에 나오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NFT가 이번에도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다음에도 아마 2교시형으로 활용돼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이게 프리를 하시게 되면은 뭐 1달러의 개념 쓰고 2달러의 이제 NFT에 대한 시스템 모델 작성하시고 그리고 상세한 기술 요소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일 것 같고요. 프리 전략으로는 좀 이게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좀 한 뎁스 더 깊게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기반 기술하고 관련 표준하고 플랫폼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써봤는데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제일 많이 하긴 하지만 이더리움 외에 다른 그 플랫폼으로도 NFT를 사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글에서 사용하실 기술하실 수 있으시면은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을 그리는 걸 어떤 그림을 그릴까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시스템 모델을 그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을 해설집에 만들어서 그렸고요. 뭐 기술 요소 그리고 표준 요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기술 요소는 쓸만해도 표준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좀 쉽지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쓰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721이나 115 같은 경우는 이게 써주시게 되면 분명히 득점이 1점 아니면 0.5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득점 포인트는 발급이라든지 모델에 대한 정확한 표현, 기술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표현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고 많이 풍부하게 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최근에는 ERC 721에서 ERC 115 쪽으로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수수료 절감이라든지 트랜잭션에 대한 총량 감소라든 이런 부분이 표현이 되면은 득점을 분명히 더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많이 쓰셨을 텐데 고득점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네, 2번 모델 옵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업이 AI 도입을 많이 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데 쓰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집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개발팀, 데이터과학팀, 운영팀 이런 각 팀들이 협업을 하게 되고 AI를 개발을 하고 나서 현장에 배포하는데 또 지연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문화적으로 기업 문화에 대한 특성 때문에 경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를 해결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MLOps를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만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은 어느 정도 답은 6점 이상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념 쓰시고 마찬가지로 개념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개념도로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절차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절차를 찾아보니까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변화에 대한 촉진 그리고 문화적 공감대 형성, 표준화 자동화 투자, 효과적인 모델 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표준화를 만들어서 이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아마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만 작성하시면은 모델업소 같은 경우는 충분한 점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되는 문제이고요. 고득점 포인트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왜 도입이 돼야 되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키워드가 부각이 돼야죠. 기업의 이점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준화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만 맞게 접근하시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점수를 작게 주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실 수 있다라고 하면 선택해서 문제를 쓰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입니다. 추정 통계 표본과 불편 추정량. 통계 좀 어렵죠. 저도 통계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통계에 대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표본을 만들고 표본에 대해서 불편 추정량을 통해 가지고 그 표본에서 모집단을 추정할 때 좋은 추정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관계성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아무래도 AI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통계 문제가 꾸준히 나오는데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높은 점수가 기본 7점 정도를 생각하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사실 통계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많이 푸시긴 하지만 새로 나온 문제들은 푸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실제 선택을 하신 거는 적다라고 좀 생각은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추정 통계 표본이라는 거는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요. 그
개념을 작성을 하고 용어에 대한 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개념도를 작성을 해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통계적인 접근으로 그 모집단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많은데, 개념 쓰시고 개념도 그려주시고 1의 개념 그리고 용어, 2의 1의 뭐 이제는 2의 가나라고 안 하니까 2의 1의 개념도 그려주시고, 그리고 2의 2에다가 이제 불편 추정량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써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쭉 설명드리는 거가 별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게,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암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통계 쪽에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이 있는 분들이 접근을 해서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학습 자료를 보시고 학습을 하시고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고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고, 통계가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1교시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통계 부분은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득점 포인트로는 정확한 용어하고 이해, 그리고 이제 표본하고 불편 추정량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균형 성과 기록표의 구성 요소, BSC에 대한 구성 요소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해설집을 만들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BSC 구성 요소라고 하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이 네 가지로 구성을 하는 게 맞을지 좁게 봐서,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봐서 지금 보고 계신 저 피라미드를 구성해서 맨 위에 비전부터 전략, 전략적 목표, 성과지표, 그리고 이니셔티브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맞을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자료를 찾고 여러 가지를 좀 보다 보니까 차별화가 되는 거는 저렇게 넓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차별화가 되고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해설은 이렇게 넓게 접근을 하시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 BSC를 말고 현재는 기업이 성과 측정하고 평가에 활용하는 게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대다수가 아니라 뭐 전부 다 쓰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BSC로 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MBO를 가지고서 평가에 활용하고 목표 설정할 때 쓴다라는 거를 쓰시면 될 것 같은데, 팩트 문제니까 개념 BSC 1단락에 써주시고 2단락에 저 개념도 피라미드 그려주시고 저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씩 뽑아서 써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키워드는 알만한 것들이죠. 이제 전략 맵이라든지 BSC 네 가지,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그리고 평가의 CSF, KPI, 실행의 이니셔티브, 이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첫 번째 이게 넓게 접근을 한다라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3단락에 실제 이 BSC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사례를 이렇게 써주시면 점수가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짧은 시간에 이거를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BSC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쓰고 계시고 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를 쓰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 목표, CSF, KPI, 실행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 줄 한 줄씩만 써도 실제 답안 구성할 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진 않았거든요. 3단락에 저 표를 구성을 할 때요. 그래서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학습하실 때도 조금 깊게 학습을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현업에 적용된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락에 이런 거 쓰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BSC하고 MBO를 가지고서 표현을 하셔도 추가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5번 메시지 인증 코드.
이게 MAC라는 거를 바로 인식을 하셨으면은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 시점에 약간 혼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쉬운 문제를 좀 어렵게 푸실 수도 있는, 고민을 하고 시간을 쓰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플레잉 같은 거는 조금 학습을 하시면서 눈여겨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인데 플레임을 모른다라거나 아니면 다르게 부르는 그런 명칭으로 인해서 문제를 못 풀거나 아니면 잘못 풀거나 어렵게 풀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1단락에 뭐 개념 속 2단락에 메커니즘하고 절차 써주시고 3단락에 취약점에 대해서 접근을 해갖고 취약점을 뽑아내고 그리고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MS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코드 그 활용 기법으로 접근하셔도 좋고 하는데, 이달하게 그림 그리고 절차 쓰시는 거는 쓰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 그림이 어려운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요. 원본 메시지 있고 MSC 알고리즘 통해 갖고 맵값 나오고 거기에 꼭 그 공유키, 비밀키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표현해 주시면 점수는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풀어야죠, 이 문제. 이 문제 안 풀면은 13문제에서 10개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꼭 푸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점수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3단락에 나올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데미지 한계점하고 대응 방안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MNC 활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쉽게 하는 게 보안은 물어보지 않아도 취약점하고 대응 방안을 꼭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최근에는 가점이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분들이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꼭 그거는 학습하시면서 머릿속에 넣고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답안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스프링 부트. 이게 실제 문제를 접하는 그 시점에서는 풀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 문제이고요. 저도 아마 문제를 접하는 그 시험장에서 접했다라고 하면은 6번 같은 경우는 아마 풀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또 팩트 문제니까 마찬가지로 팩트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개념 쓰고 뭐 아키텍처 쓰고 아키텍처에 대한 거하고 기능에 대한 거를 써주시면 되긴 하는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많이 뭐 거의 다 활용하죠. 이번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도 그렇고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실무적으로 지식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 개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랑 좀 어려워서 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팩트 문제니까 팩트로 대응해서 개념 아키텍처 주요 요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4가지 레이어로 접근해서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왜 쓰는지 주요 이점 기능을 써주시는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그게 아니면 또 많이 쓸만한 게 없다 보니까요. 그렇게 접근해서 문제는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영상을 보고 지금 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프리즘에 있는 그 프리즘 내용을 참조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 문제라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스프링부터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나왔으니까 또다시 나오기가 쉽지는 않겠죠. 뭐 2번, 3번 정도는 안 나오긴 하겠는데 당연히 그래도 읽고 가셔야 되고 하니까 해설집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게 이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다라고 하면은 생각했던 게 실무에서 사용되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추가적인 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7점 내지는 8점으로 가려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겠죠.
예, 다음 테스트 커버리지와 코드 커버리지입니다. 이게 코드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이 되고 하는데 테스트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문제를 보시고 풀이를 쓰실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쓰면서 프리즘 만들면서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쓰는 것도 시간이 빡빡한데 관계에 대한 부분이나 두 개를 논리적으로 엮어야 되는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거 빼고 또 다른 문제를 열 문제를 선택하자니 어려워서 선택을 아마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 문제인데요. 블랙박스에다 명세 기반이라는 것 그리고 화이트박스에 코드 기반이다라는 것 두 가지 반대를 지향하는 거죠. 그 커버리지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쓰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 표로 구성을 했는데요. 1달러게 개념 쓰고 2달러게 두 개 쓰고 3달러게 이제 관계나 아니면은 엮을 수 있는 것,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그게 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테스트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메커니즘에서 단위, 기능, 승인, 통합 저렇게 절차별로 넘어간다라는 것, 목적에 대한 부분, 장점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코드 커버리지도 레벨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유형이나 장점을 이렇게 써주시고 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어려워서 제가 보기에는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약간 추론으로 쓰셔도 점수는 나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팩트로 두 개를 물어보는 경우는 한 개만 정확하게 알아도 5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어요. 한 개를 완전히 모르시더라도요. 예전에 관리는 아니고 제가 컴치형 시험을 봤을 때 1교시에서 3개를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3개씩 물어보는 거는 참 난감하죠. 근데 그때 당시 그 문제를 풀었는데 2개는 알고 1개는 착각을 해갖고 아예 엉뚱한 걸 썼는데 2개만 정확하게 썼는데 6점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3개를 물어보면 3점, 3점, 3점이고 문제를 다른 분들이 안 푼다라고 하면은 그 일부 점수가 보정이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푸신다라고 하면은 5점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완벽하게 쓴다라고 하면 또 8점에서 8.5점도 가져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문제는 꽤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3단락에는 당연히 두 가지를 엮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고득점 포인트를 두 개를 장단점이 어떻게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떤 게 좋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떤 커버리지가 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표현을 하면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로 한 단락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좀 비교식이 좀 되긴 했는데요. 이렇게 가더라도 이 문제는 점수를 획득하는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로 두 개에 대해서 쓸 게 많으면은 1단락에 두 개 개념을 안 쓰시고 그냥 테스트 커버리지 1단락에 바로 들어가시고 충분히 써주시고 2단락에 코드 커버리지 그냥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써주시고 3단락을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못 쓰신다라고 하면은 3단락을 안 쓰셔도 6점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제이게 돼요. 이게 답안 쓰시는 인형을 꼭 1단락에 개념 쓰시고 2단락에 가나에 2단락에 1, 2에 이렇게 물어본 거 두 개를 쓰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고정해서 그렇게 답안을 풀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학습하시거나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몽고DB 개념 및 특징. 예. OSQL에서 문서지향 데이터베이스죠. 이렇게 개념하고 특징을 물어보면 1단락에는 개념을 쓰시는 게 맞아요. 개념을 써주시고 2단락에 특징을 쓰는 게 맞고 1단락을 약간 머리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크게 해가지고 개념도로 들어가셔도 좋아요. 저는 그래서 해설지 만들 때 개념도를 1단락에 조금
머리가 좀 크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특징을 할 때 그러면은 이달락의 특징만 쓴다면 특징을 꼭 그 관점을 나눠갖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기능적 특징하고 기술적 특징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나눠야지 읽기도 좋고 그리고 실제 답을 쓰실 때 더 풍부하게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또 점수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계속 학습을 하실 때 그리고 답안을 연습을 하실 때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키워드 이렇게 써주시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점수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문제고요.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써야죠. 어렵긴 한데 써야죠. 노에스케일 가지고서 정확히 모르신다라고 하면 문서 지향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노에스케일의 특징, 뭐 로드 밸런싱, 복제 뭐 이것만 가지고서라도 가용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가지고서라도 접근을 해서 풀으셔도 일정 점수 이상은 받아갈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게만 접근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방어적으로 간다면 그렇게라도 가야죠. 공격적으로 간다라고 하시고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깨끗하게 정리해서 잘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고득점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차별화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버전업되면서 특별하게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단점이 있고 그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거를 뽑아내셔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단락이 가면 분명히 이거는 점수가 들어가요. 네, 3단락을 못 쓰셔도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못 쓰신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낫고요. 이게 개념 특징이기 때문에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억지로 짜내서 쓰시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제는 3단락 억지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짜내서 쓴다라고 하면 그 시간 대비 점수에 가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문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변조와 위조. 이거는 용어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접하셨을 때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하나만 가지고서 저 말 뜻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것만 가지고서 얼마나 그림을 그리고 개념들을 그리고 하나하나씩 한몸을 뽑아내서 쓸 수 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저희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 가지고 가야죠. 뭐 접근하게 되면 1단락의 개념 쓰고 2단락의 1의 개념도 쓰고 2단락 2에 이제 표 만들어 가지고 가야죠. 견적 위조 차이를 보시면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셔도 되고 존재하는 정보이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그 공격자가 만들어낸 정보이냐 이거를 가지고 차이점을 가지고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은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원본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보안 문제는 생각할 때 취약점 그리고 대응 그거는 계속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림 보시면은 쉽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 쉬운 그림이더라도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저 그림을 그리면은 이 답안을 쓰시는 그 응시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간단한 그림 같은 거 그려주시는 게 좋고 표로 만들고 이게 여러 개를 뽑아내야 돼요. 표에서 그거를 생각하셨을 때 목적, 공통점, CRB 등 대상, 사례 이렇게 하는데 사례를 쓰실 수 있으면 또 여기서는 또 표에서는 차별의 포인트가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개념을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사례를 쓰실 수 있으면은 좋기 때문에 저런 것도 학습하실 때 그리고 답안 쓰실 때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 문제 묻지 않아도 공격 기법 대응 방안 그렇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3단락에 이렇게 써주신다라고 하면은 점수가 될 것 같고 못 쓴다라고 하면 가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보안 문제 항상 얘기하는 따라가야죠. 뭐. 다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 풀게 되면 10분이 넘어갈 수 있어서 3단락까지 써야 되고
쓸 것도 워낙 많고 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할 거다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시간을 더 쓰면은 11분에서 12분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되니까요. 시간 분배 잘 하셔갖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SVM입니다. 이거 컴시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관리 그대로 똑같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푸셨을 것 같고 이거는 뭐 팩트 문제라서 정확하게만 풀기만 하면 점수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어떻게 어떤 걸 써야 되느냐에 대한 게 항상 고민스러운데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기법을 써서 저는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오버피팅, 언더피팅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자라는 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면은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1단락의 개념 써주시면서 분류 알고리즘이다라는 거 가지고 개념 써주시고 2단락의 개념도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그 표 구성하셔가지고 구성 요소 키워드가 다 나와야겠죠? 서포트 벡터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초폭면, 슬랙 변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간단하게 뭘 쓸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마침 다음 문제가 과적합, 오버피팅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10번 문제를 풀면서 11번 문제까지 연결시키는 식으로 오버피팅 방지 방안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이게 논리 구조가 문제에서 문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그러니까 풀이된 답안을 보고 채점 매기는 분들이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내에서 3단락을 뽑는 것도 좋지만 마찬가지로 10번, 11번이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민해서 이렇게 3단락을 써주시면은 점수가 플러스 알파가 확실히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널티항이나 정규화 파라미터 이런 거 가지고 3단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오버피팅에 대한 용어 정도만 써주셔도 점수가 부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 과적합의 발생 이유와 해결 방안. 예, 오버피팅이죠. 뭐 개념 쓰시고 1단락에 2단락에 1의 발생 이유 쓰고 2단락 2의 해결 방안 쓰면 뭐 구조화된 패턴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하다 보니까 과도한 훈련으로 노이즈까지 학습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 원리죠. 이거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 얼마나 조금 더 관점을 분류해서 대응을 하시느냐 그게 차별화 요인이고 점수에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발생 이유나 해결 방안은 그 관점을 분리한다라고 하면 관점 분리하실 때 같이 분리를 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쓸 때도 편하고 읽을 때도 편하다 보니까 읽는 사람도 쉽게 이해가 돼서 쉽게 이해가 되면은 잘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점수가 나가는데 답안을 어렵게 쓴다라고 전문 용어나 키워드를 많이 쓴다라고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쉽게 그 답안이 쉽게 이해가 되는 답안이 사실 점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항상 답안 쓰실 때 마찬가지로 관점 분리하는 거 여기는 모델하고 데이터 측면으로 분리를 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거에 따라서 대응도 여러 가지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해서 가주시면 답안 구성하기도 좋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락이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생략하셔도 좋긴 할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 많이 보시는 거죠. 이 그래프 말고도 뭐 과소적합하고 과적합 양쪽에 배치시켜 갖고 하는 그 그래프를 하셔도 좋고 추가적으로 언급이 가능한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이게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 어렵죠.
선택을 무조건 하시게 강제가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두 개를 물어봐서 두 개에 대한 각각에 대한 거를 쓰시는 거에다가 논리 구조가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 문제 저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자료 그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 출제 의도에다 제가 써놨는데요. 이 말 하나로 연결이 되고 이 말 하나를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가 부각이 되죠. 다시 부각이 되죠. 리부트된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2.0의 핵심 구현 기술 디지털 트윈. 이 말이 1단락의 리드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게 각각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 풍부하게 쓰시는 것보다 채점자의 의도에, 그러니까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에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단락에 그런 거를 연결할 수 있게끔 써주고 2단락에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써야죠. 써주시고 3단락에 다시 이 두 개를 또 한 번에 묶어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6점 이상 가려면 방금 말씀드린 논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표현이 꼭 나와야지 6점 이상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2.0이 부각이 되면서 메타버스 2.0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디지털 트윈, SNS, 그리고 XR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해서 메타버스 2.0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엮어주시면 되는 거고, 뭐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는 뭐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는 내용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락의 메타버스 2.0 진화 이슈하고 해결 방안으로 저는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로 들어갈 수, 하나를 묶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2분 문제 이런 거는 꽤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는 문제라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푸셨을 때 고생 많이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 마지막 13번입니다. DAAS,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예, 이게 왜 나왔을까를 저도 조금 고민을 다시 해봤어요. 뭐 팩트만 가지고서 대응을 해서 써도 되긴 하는데 그 출제자 의도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왜 나왔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VDI를 가지고서 이제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 많이 도입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쓰다 보니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직접 구축을 하고 쓰다 보니 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절감이 많이 되지 않는 문제하고 인력에 대한 문제, 직접 인력을 다 IT에 대한 전문 인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부에, 조직 내부에. 그리고 소규모 기업이 도입해서 쓰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시간에 대한 온디맨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최근에 DAS가 이제 부각이 되고 이거를 활용하자라는 쪽으로 사실 VDI하고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를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을 했느냐 아니면 직접 구축을 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서 뭐 팩트에 대한 거나 그 기술 요소에 대해서 쓰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성도도 보시면은 복잡할 게 없어요. 뭐 더 복잡한 구성도도 있긴 있는데 실제 답안에 쓴다라고 하면은 그 복잡한 구성도를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화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실제 답안처럼 좀 구성도를 좀 그려봤고요. 그런 이슈, 필요한 사항, 현황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문제에 녹여서 써주셔야지 점수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이고요. 기업이 도입했을 때 장점이나 고려사항들 이런 거 표현해 주시는 게 문제 풀이 전략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고득점 받으려면은 말씀드린 이슈, 특장점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13문제 지금 다 쭉 둘러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1교시 시험 보시느라 뭐 시험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시험 보지 않고 이 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고생하셨고 또 기출문제 이렇게 복기하시느라 고생하시고 계신데 뭐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그날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주시고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1교시이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거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설집을 중심으로 봐주시고 해설집에 대한 그 부가적인 설명이 이 영상하고 PPT 자료에 있으니까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